승무패 42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브랜트포드와 에버튼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풋볼살롱의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조합을 하실 때 고등수적중에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폴더스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아까운 픽들은 투폴 추천으로 따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투폴 추천을 바탕으로 나만의 독식 픽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브래드포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펼쳐진 4부 리그 콜체스터와의 컵대회 원정 경기에서도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초반에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1승 1무 1패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주말 풀럼과의 경기에서는 극장골을 내주고 아쉽게 2대3으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에버튼과의 상대 전적이 최근에 3승 1패로 우위에 있는데 지난 시즌에 2승 1패로 우위가 있었습니다. 홈에서 1대0, 원정에서 3대2,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는 2연승을 거뒀던 에버튼과의 상성이고 리그컵 경기에서만 1대4로 에버튼에게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지난 시즌 주전으로 활약을 했었던 수비수 핀녹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아이에르라는 수비수 역시 빠져 있었는데 아이에르 선수는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측면 자원인 카노스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또 다른 측면 자원인 은베우모나 위사나 이 조시 다시말 같은 선수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카노스 선수의 공백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주중에 리그컵 대회에서 영입생 측면 자원인 루이스 포터 역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측면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것이 브랜트포드이고 주포 공격수 아이반 토네이 선수가 최근 4경기 2골 3도움으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에버튼보다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막 후 3경기에서 8골이나 몰아치고 있는 브랜트포드이고 지난 풀럼 원정에서 풀럼의 세트피스나 측면 크로스 상황에서 제공권에 밀리면서 아쉽게 2실점을 한 것이 패배의 원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에버튼과의 맞대결에서 에버튼의 세트피스에 적잖은 실점을 했었던 브랜트포드이기 때문에 에버튼의 세트피스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상당히 관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역시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나쁘지가 않은 브랜트포드이고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이 2골이나 있기 때문에 에버튼의 세트피스로 조금은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개막 후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1무 2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주중에 3부 리그 팀과의 컵대회 원정 경기에서 1대0 신승을 거두면서 시즌 첫 승을 신고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전 공격수 칼버트 루인이 부상으로 빠져 있고 이 미드필더 두쿠레와 수비수 예리미나 고드프리 백업 미드필더인 톰 데이비스와 안드레 고메스, 측면 자원 타운샌드가 빠지면서 이 주전과 비주전 골고루 결장자가 많은 것이 에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브랜트포드를 상대로 상당히 강했던 공격수 히샬리송이 토트넘으로 이적이 됐고 칼버트 루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상 중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브랜트포드를 상대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화력적으로 약화가 되어 있는 에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 더마레이 그레이가 그래도 노팅엄 포레스트를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이 주중에 펼쳐진 리그컵 경기에서도 결승골을 넣으면서 2경기 연속골을 넣은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미드필더 이워비 선수가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득점값이 0.97골로 7위를 달리고 있는데 실제 득점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조금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세트피스 수비력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에버튼이고 지난 시즌 포함해서 프리미어리그 원정 18경기에서 14경기에서 패배를 당한 원정 고자 면모가 있는 에버튼이기 때문에 이 에버튼의 승리보다는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전방 압박을 부분적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전술 성향이 있습니다. 다만 그 압박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브렌트포드가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방 압박 수치를 나타내는 PPDA 수치가 브렌트포드가 17.8, 에버튼이 17.9로 상당히 비슷한 수준의 전방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PPDA라는 수치가 높을수록 전방 압박을 가했을 때 상대가 패스를 돌리는 횟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전방 압박을 시종일관하는 팀이 아니고 상대의 공을 차단하거나 뺏어내는 압박은 다소 떨어지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양팀의 압박 차이점이 양팀 모두 상대 진영 가까운 거리에서 공을 끊어내는 하이 턴오버 횟수가 6번으로 동일한데 그 하이 턴오버가 득점으로 이어진 케이스는 브렌트포드가 3골, 에버튼이 0골로 확실히 전방 압박에 따른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브렌트포드가 에버튼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에버튼의 경우에는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 압박을 병행을 하지만 항상 수비 뒷공간과 역습 수비에 대한 약점이 드러나는 팀이기 때문에 브렌트포드의 경우에는 라야 골키퍼가 롱킥을 때리고 최전방 공격수 아이반 토네이의 제공권을 활용한 역습과 포스트 플레이가 상당히 효율적인 팀이기 때문에 실제 에버튼의 경우에는 리그 3경기 기준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이 19위로 떨어진다는 부분에서 브렌트포드가 자랑하는 롱볼과 역습 공격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브렌트포드가 여전히 세트피스 공격력이 좋고 제공권도 준수한 편인데 세트피스 수비 면에서는 올 시즌 실점이 조금 있습니다. 에버튼의 경우에는 번리 출신의 수비수 타코우스키와 울버햄튼 출신의 수비수 코너 코디가 합류를 하면서 세트피스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로워졌는데 이 문제는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기대 득점값에 비해서 아직까지 실제 득점으로 이어진 세트피스 공격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또한 에버튼이 오픈 플레이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 결정력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에 반해서 브렌트포드는 아이반 토네이를 비롯한 주요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골 결정력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에버튼의 공격수 더마레이 그레이가 최근 2경기 연속골을 넣었고 브렌트포드가 최근 세트피스에서 실점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과 브렌트포드가 제공권에 비해서 롱볼 수비에 미숙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충분히 무승부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지난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 에버튼이 동점골을 만들어내는 장면인데 픽포드 골키퍼가 한 방에 롱킥을 찔러줬고 노팅엄 수비 뒷공간을 더마레이 그레이가 파고들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내는 장면인데 브렌트포드가 제공권에 비해서 롱볼 수비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롱볼 패턴으로 에버튼이 의외의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최대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브라이튼과 리즈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경기력이 좋고 잘 나가는 두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매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3부 리그 포레스트 그린과의 리그컵 원정 경기에서도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항상 브라이튼이 홈구장인 아멕스 스타디움에서는 경기력과 성적이 떨어지는 징크스가 있는데 올 시즌에도 아직까지 홈 경기에서 1무승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리즈와의 상대 전적이 7승 2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데 지난 시즌만큼은 홈에서 0대0, 원정에서 1대1로 비겼을 정도로 최근에 리즈와 팽팽한 상대 전적의 면모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리즈 상대로 4경기 2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리즈의 천적 면모가 있는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브라이튼이고
올 시즌 리그 3경기에서 4골,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값이 3.27골인데 3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약점으로 지적을 당했던 골 결정력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아직까지 득점이 없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격력을 개선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공격수 트로사르 선수가 직전 웨스트햄전에서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했고 최근에 미드필더 파스칼 그로스 선수가 리그 3경기 2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공격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리그 3경기 2승 1무로 브라이튼과 함께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리즈 역시 주중에 펼쳐진 3부 리그 반슬리와의 리그컵 경기에서 3대1 완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2전 전승을 거뒀지만 원정에서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리즈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조금은 수비 집중력과 경기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수비수 댈러스와 아일링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리즈이고 주전 공격수 벤포드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조금의 전력 누수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 선수들이 없는 상황에서 직전 강호 첼시를 3대0으로 완파했던 리즈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는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지지 않을 브라이튼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제시 마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브라이튼을 상대로 후반 추가 시간 극장골을 넣으면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던 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즈의 공격수 로드리고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 3경기 4골을 넣으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로드리고 선수의 골 결정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리즈이고 측면 자원 해리슨 선수와 새롭게 영입을 한 아론손이라는 공격 자원 역시 굉장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 값이 3.39골인데 실제 득점은 4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즈이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득점을 2골이나 해주면서 득점력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브라이튼보다 근소하게 앞서는 부분이 있는 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매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팀 모두 시즌 초반 3경기 무패 상승세를 달리고 있고 강팀도 때려잡는 극강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팀 주중에 펼쳐진 3부 리그 팀들과의 리그컵 경기에서도 나란히 3골을 넣으면서 대승을 거뒀고 적절하게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백업 자원들이 골고루 골맛까지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이 2무로 팽팽했던 매치업인데 물론 브라이튼이 리즈를 상대로 10경기 기준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지만 브라이튼이 이상하게 홈구장인 아멕스 스타디움만 가면 경기력과 성적이 떨어지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이 브라이튼의 경우에는 항상 중하위권 혹은 체급이 비슷한 팀을 상대로 했을 때 허무하게 수비 뒷공간을 내주면서 실점을 하고 경기를 그르치는 패턴이 있습니다. 리즈의 경우에는 제시 마치 감독 체제에서 돌격 앞으로 역습이 상당히 뛰어나고 이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올 시즌 풀럼 다음으로 빠른 것이 리즈이기 때문에 또다시 브라이튼이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게 된다면 리즈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에 덜미를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리즈가 세트피스 수비가 지난 시즌 취약점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실점이 없을 뿐더러 기대 실점 역시 아스날 다음으로 낮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력은 물론 공격력까지 상당히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트피스, 전방 압박, 골 결정력 지표면에서 오히려 리즈가 근소하게 브라이튼에 앞서는 점도 리즈 사이드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리즈도 지난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2골을 리즈를 하다가 내리 2골을 실점을 할 정도로 원정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측면 수비의 허점을 많이 드러냈었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측면 공격을 살릴 수 있다면 여전히 브라이튼의 승리 가능성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어디로 튈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경기이고 어느 팀이 승리를 거둬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첼시와 레스터의 경기인데 첼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 정도의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첼시가 개막 후 리그 3경기 1승 1무 1패로 주춤하고 있는데 직전 리즈 원정에서도 0대3으로 완패를 당하면서 자존심을 구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홈구장인 스탠포드 브릿지에서 승리가 없는 첼시이고 레스터와의 상대 전적이 조금 뒤통수가 쎄한데 3승 4무 3패로 상당히 팽팽한 면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홈에서 레스터에게 1대1로 덜미가 잡혔던 첼시이기 때문에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핵심 중앙 수비수인 콜리발리가 리즈전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콜리발리가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수비 공백이 불가피한 첼시이고 백업 공격수 브로야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캉테까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전력 누수까지 있는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준수한 편이었는데 이번 시즌에도 세트피스 득점이 한 골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한 골이 퇴장 징계로 나서지 못하는 콜리발리가 넣었던 세트피스 득점이고 세트피스 기대 득점이 0.52골로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첼시이기 때문에 콜리발리가 빠지게 된다면 첼시가 의외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근에 공격수 부재에 따른 골 결정력에 어려움이 있는 첼시가 레스터를 상대로 의외로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주중 리그컵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레스터보다 체력적인 우위가 있는 첼시이고 미드필더 코바치치 선수가 훈련에 돌아왔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코바치치가 복귀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중원 쪽에서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개막 후에 리그 3경기 1무 2패 승리가 없는데 이 주중에 펼쳐진 4부 리그 팀과의 리그컵 원정 경기에서도 깔끔하게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승부차기 끝에 진땀승을 거뒀기 때문에 굉장히 경기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축에 속하는 레스터이기 때문에 수비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레스터이고 지난 시즌에 세트피스에서 최다 실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약점이었는데 올 시즌에도 세트피스로만 실점이 2골, 기대 실점값이 2.21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기대 실점이 가장 높은 것이 레스터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비, 특히 세트피스 수비가 불안한 레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첼시 이적 소리 돌고 있는 수비수 포파나가 최근에 이 명단에서 제외가 되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수비가 포파나까지 빠지게 된다면 더욱더 불안할 수 있는 레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과 듀스버리 홀 같은 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레스터는 공격 상황에서 이 중원 자원들이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첼시 원정에서 5경기 1승 3무 1패로 패배가 1패밖에 없었던 첼시 원정에서의 강한 면모가 있다는 점도 레스터 쪽 무승부 정도의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브라이튼 대 리즈와 달리 이 시즌 초반에 굉장히 경기력이 좋지 못한 두 팀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누가 더 심각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냐고 묻는다면 레스터 쪽이 더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영입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 수비수 포파나까지 상대팀 첼시 이적설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전력에서 제외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3경기에서 실점이 8골로 프리미어리그 최다 실점을 기록 중인 레스터이고 기본적으로 수비가 불안한 데다가 지난 시즌부터 최대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올 시즌 여전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첼시 또한 최전방에서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공격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골 결정력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첼시의 기대 득점값인데 기대 득점값이 2.80골인데 실제 득점은 한 골밖에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첼시의 승리로 가는 이유가 우선 첼시가 직전 리즈전에서 리즈의 빡센 전방 압박에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리즈와 레스터의 압박 정도를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레스터가 전방 압박 지표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첼시가 미드필더 코바치치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가 가능하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중원의 코바치치 선수가 복귀가 된다면 설령 레스터가 압박을 가한다고 할지라도 지난 리즈전보다는 코바치치가 드리블을 통한 전진이 가능한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첼시가 압박에 당할 가능성은 리즈전보다 훨씬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폴더스의 여유가 있다면 무승부 정도는 가져가고 싶은 것이 첼시의 핵심 수비수 쿨리발리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고 수비뿐만 아니라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격력이 쿨리발리가 결정이 된다면 떨어질 수 있는 첼시이기 때문에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첼시가 여전히 지공 상황에서 골 결정력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레스터가 최근에 첼시 원정 경기에서 5경기 1승 3무 1패 쉽게 패하지 않았다는 저력까지 고려한다면 레스터의 무승부 정도 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3번 경기는 첼시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맨시티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인데 맨시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 사이드도 가져가 봄직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개막 후 리그 3경기에서 2승 1무를 거두고 있는데 뉴캐슬과의 원정 경기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상대 전적이 최근에 열세에 있는데 지난 시즌에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1무 1패로 승리가 없었습니다. 홈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었고 원정에서는 0대0 무승부에 그쳤었기 때문에 비에이라 감독 부임 이후에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맨시티가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앙 수비수 아케와 라포르테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영입생 미드필더 칼빈 필립스와 측면 2선 자원인 그릴리시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지난 시즌 홈에서 0대2 패배를 당했을 때 당시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이스 자아에게 선제골을 실점을 했고 그 후에 맨시티 수비수 라포르테가 퇴장까지 당하면서 후반 막판에 코너 갤러거에게 쐐기골까지 내준 맨시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차전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퇴장자도 없었는데 0대0 무승부로 비겼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에 맨시티에 천적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목요일에 FC 바르셀로나와 자선 경기를 가졌는데 이 스페인 원정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반에 주축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면서 자선 경기 치고는 체력 소모가 상당히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대3 무승부의 결과를 일궈내면서 이 테스트를 한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선 경기 치고는 양팀 모두 주축 자원들이 대거 경기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입생 공격수 홀란드가 리그 3경기 3골 1도움으로 이 돈값을 해주고 있고 이 미드필더 더브라이너가 1골 3도움, 미드필더 귄도안이 2골로 핵심 자원들의 골 감각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홈경기 1승 1무 2패 최근에 상대 전적에 열세가 있는 맨시티이고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3부 리그 옥스퍼드와의 리그컵 경기에서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3부 리그 팀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이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고 따라서 체력 안배가 이루어진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리그 원정 경기에서 강호 리버풀과 1대1 무승부를 일궈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번 시즌 역시 강팀 킬러로서의 면모를 조금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공격 자원인 자아 선수가 최근에 리그 3경기 3골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시즌 맨시티를 상대로도 2경기 1골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아 선수가 날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미드필더 에제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백업 장신 공격수 마테타가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한 점과 주중 리그컵 경기에서 에두아르 역시 골맛을 봤기 때문에 자아뿐만 아니라 다른 공격 자원들의 골 감각 역시 나쁘지 않은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시즌 맨시티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을 때 크리스탈 팰리스의 비에이라 감독이 전방 압박으로 재미를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크리스탈 팰리스가 선제골을 넣었을 때 전방 압박으로 맨시티의 골을 뺏어냈던 부분이 있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올 시즌에는 강팀과의 경기에서 자아를 활용한 선수비 후 역습, 선굴군 축구를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가 한 장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맨시티를 상대로 압박이나 혹은 선수비 후 역습 두 가지 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시티가 기본적으로 압박 라인이 높은데 올 시즌 리그 3경기 기준으로 압박이 잘 이루어지고 있냐고 묻는다면 답은 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압박 수치를 나타내는 PPDA 수치가 맨시티가 13.4로 11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높을수록 전방 압박을 가했을 때 상대팀의 패스가 그만큼 많이 돌아간다는 말이기 때문에 맨시티의 명성에 비해서는 PPDA 수치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적으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에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던 리버풀이 올 시즌 PPDA 수치가 7.7로 상당히 낮은 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무승부를 읽어냈기 때문에 리버풀도 애를 먹었었던 크리스탈 팰리스의 효율적인 뒷공간 롱볼 역습에 맨시티 역시 적잖이 애를 먹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또한 직전 뉴캐슬전에서 맨시티 수비진이 뉴캐슬의 측면 자원 생 막시맹 선수의 개인기를 막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에는 생 막시망과 드리블 유형이 다르긴 해도 개인 돌파가 좋은 윌프리드 자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아 선수가 올 시즌 리그 3경기 3골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시즌 맨시티전에서는 득점포와 더불어서 라포르테의 퇴장까지 이끌어낸 바 있기 때문에 이 윌프리드 자아 선수가 맨시티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맨시티가 자선 경기이기는 해도 바르셀로나 원정을 떠났었고, 이 주축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경기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은근히 체력 소모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시티가 최근 홈 경기에서 팰리스를 상대로 4경기 1승 1무 2패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점도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맨시티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기는 해도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충분히 크리스탈 팰리스 사이드 이변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4번 경기는 맨시티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크리스탈 팰리스 이변 사이드도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엘체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체가 개막 이후에 2경기에서 1무 1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직전 승격팀 알메리아와의 홈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쳤는데, 그래도 지난 시즌 기준으로 라리가 홈 성적이 7승 6무 6패, 원정에서 4승 3무 12패로 홈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엘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시에다드의 상대 전적이 최근에 이 압도적인 열세에 빠져 있는데, 지난 시즌에 소시에다드에게 2연패를 당했고 1부 리그 승격 이후에도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4연패 수렁이기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엘체의 천정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난 시즌에는 아깝게 한 골차 석패를 당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즌 주전 측면 자원인 피델 선수가 부상 여포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것을 제외하면은 이렇다 할 결장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막전에서 베티스 원정에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했는데 전반 16분 만에 퇴장자가 나왔던 변수가 있었습니다. 레반테 출신의 영입생 공격수 마르티 선수가 알메리아전에서 동점골을 어시스트를 하면서 적응을 마쳤고, 바르셀로나 출신의 영입생 공격 미드필더 콜라도 선수 역시 알메리아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영입생 자원들이 순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엘체의 바디아 골키퍼가 알메리아를 상대로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엘체 특유의 홈발과 바디아 선수의 선방이 겹쳐진다면 최대치로 무승부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엘체 역시 알메리아를 상대로 득점 기회가 많았지만 골 결정력에 여전히 아쉬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다득점보다는 저득점 가능성이 높은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바르셀로나와의 홈 경기에서 1대4 대패를 당했습니다. 개막전에서는 카디스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나쁘지 않은 출발을 했지만 이 강호 바르셀로나를 넘지 못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포 공격수 오야르사발이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고, 또한 주전 왼쪽 풀백 리코 선수가 바르셀로나전에서 결장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핵심 공격수 이삭 선수가 뉴캐슬 이적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이삭 선수가 부활에 성공을 했지만 이 뉴캐슬로 이적이 된다면 소시에다드가 상당히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플레이메이커 다비드 실바 선수가 지난 시즌 엘체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을 때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승리의 1등 공신이었기 때문에 다비드 실바 선수의 날카로운 패스 한 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소시에다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기준으로 소시에다드가 원정에서 무려 실점이 홈보다 3배 이상 증가가 되는 수비적인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엘체 원정에서 의외로 고전을 할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바르셀로나전에서 4골을 실점을 했을 때 소시에다드가 크고 작게 4실점이 모두 측면 수비와 연관이 됐을 정도로 측면 수비에 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2경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소시에다드가 이 측면 쪽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장면이 많았는데, 특히 자신의 오른쪽 측면 쪽에서 볼 점유가 상당히 상대에게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왼쪽 측면 쪽에서 공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물론 엘체의 공격진을 바르셀로나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엘체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팀이고, 무엇보다 주된 공격 루트가 왼쪽 풀백 모이카를 활용한 왼쪽 측면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르셀로나 출신의 임대 영입 자원인 콜라도 선수가 중원과 측면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엘체가 의외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직전 바르셀로나전에서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했던 최전방 공격수 이삭 선수가 뉴캐슬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삭이 엘체전에서 결장이 되게 된다면 소시에다드가 특유의 골 결정력 부재가 드러날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기준으로 소시에다드가 원정에서 실점이 3배 이상 증가하는 수비적인 약점 역시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소시에다드 쪽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우선 소시에다드가 엘체를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다는 점과 개막전에서 엘체가 베티스의 전방 압박에 무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베티스만큼의 전방 압박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서 그래도 소시에다드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최대치 이변은 무승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5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아스날과 풀럼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2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이 개막 후 3연승을 달리면서 프리미어리그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본머스 원정에서도 깔끔한 3대0 완승을 거둔 아스날이고, 풀럼과의 최근 맞대결이 6승 3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데, 가장 최근 맞대결이 2021년 4월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로 덜미가 잡힌 바 있습니다. 최근에 풀럼 상대로 이 패배가 없는 아스날인데 2번의 무승부가 모두 아스날의 홈 경기였다는 이 기분 나쁜 징크스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을 가동하고 있는 아스날이고, 영입생 공격수 제주스가 리그 3경기 2골 3개의 도움으로 맹활약을 하는 가운데 미드필더 웨데고르 역시 지난 본머스전 2골, 미드필더 자카 역시 1골 2도움, 측면 자원인 마르티넬리 역시 올 시즌 2골을 넣어주면서 주요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3경기 기준으로 제공권이 5위를 달리고 있는 아스날이고 세트피스 득점 1위, 기대 득점도 1위, 세트피스 수비력 역시 1위를 달릴 정도로 세트피스 공수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리그컵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풀럼보다도 체력적인 우위가 있는 아스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럼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어리그 개막 이후에 3경기 1승 2무 무패를 달리면서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막전에서는 리버풀과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강팀과의 경기에서도 경기력이 좋은 것이 풀럼인데 주중에 펼쳐진 4부 리그 팀과의 리그컵 경기에서는 0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아스날전을 앞두고 주전 선수 전원을 빼면서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체력 안배에 집중을 한 풀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리그컵 패배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포 공격수 미트로비치 선수가 리그 3경기 3골로 굉장히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헤딩, 뚝배기 한 방이 좋은 미트로비치이기 때문에 이 제공권과 세트피스 공격, 수비력이 상당히 좋은 아스날을 상대로도 미트로비치의 뚝배기가 통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입생 미드필더인 팔리냐와 안드레아스 페레이라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풀럼이고 지난 시즌 주전 2선 자원으로 활약했던 해리 윌슨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가운데 영입생 2선 자원인 솔로몬 역시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2선에서의 카드가 조금은 줄어들어 있는 풀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이 현재 2위이기 때문에 제공권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아스날보다 수치상으로 더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풀럼의 올 시즌 강점이 최전방 미트로비치의 제공권과 측면 공격력 그리고 효율적인 순간적인 전방 압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풀럼이 올 시즌 상대했던 리버풀, 울버햄튼, 브랜트포드 이 세 팀보다 이번에 만나는 아스날이 제공권적인 측면에서 가장 강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치상으로는 풀럼이 제공권 수치가 더 높지만 아스날의 경우에는 지난 시즌부터 세트피스 공격력 수비력이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권인 팀이고 이번 시즌 역시 세트피스 공격 수비 지표가 선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풀럼이 그동안 상대했던 다른 팀들보다는 확실히 측면에서의 크로스나 제공권이 아스날을 상대로는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스날 입장으로서도 지금껏 아스날이 상대해왔던 크리스탈 팰리스, 레스터시티, 본머스보다 풀럼의 제공권이 월등히 좋다는 걸 실감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스날이 상대를 했었던 크리스탈 팰리스, 레스터시티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았던 팀들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세트피스로 상당히 재미를 봤는데 풀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3경기 기준으로 프리미어리그 제공권 2위에다가 직전 브랜트포드전에서 코너킥으로 1실점을 하긴 했어도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기대 실점 자체가 0.5골로 뛰어난 제공권을 바탕으로 한 세트피스 수비가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프리미어리그 공식 사무국의 통계인데 풀럼의 중앙 수비수인 아다라 비오요 선수가 키가 196cm의 장신 수비수이고 헤딩 뚝배기 클리어링 횟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3위를 달릴 정도로 제공권 면에서 상당히 준수한 면이 있는 중앙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풀럼 같은 경우에는 빠른 공수 전환이 강점이 있고 실제 공격 지표 면에서 다이렉트 스피드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빠른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Y축이 다이렉트 스피드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풀럼이 가장 높이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 스피드가 가장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공격보다는 이 패스를 통한 지공에 능한 팀이기 때문에 양 팀의 성향이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격 상황에서 아스날이 2-3-5 대형으로 측면 수비수들이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는 이른바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사용을 하는데, 반대급부로 공이 끊겨서 측면에서 역습을 허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측면 공격력이 강한 풀럼이 빠른 다이렉트 공격으로 불의의 일격을 때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아스날이 풀럼을 상대로 홈에서 패한 적은 없지만 최근 맞대결 중 두 번의 무승부가 모두 아스날의 홈 경기에서 나왔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무승부의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흥미로운 내용의 프리미어리그 공식 칼럼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럼의 에이스 공격수 미트로비치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헤딩 뚝배기로 3경기 3골을 넣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전 브렌트포드전에서도 극장골을 미트로비치가 헤딩으로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 추가 시간에 미트로비치가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헤딩으로 극장골을 넣는 장면인데, 이 미트로비치 선수가 영리한 것이 상대 중앙 수비수와 측면 수비수 사이 공간을 파고들어서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측면 수비와 공중볼 경합을 펼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브렌트포드전 득점 장면 역시 키가 큰 중앙 수비수들이 아니라 여기 측면을 커버하고 있는 키가 작은 은베우모라는 선수와 미스매치를 만들어서 이 미트로비치가 손쉽게 헤딩으로 득점을 하는 장면인데, 이러한 내용을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도 집중 조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네모 박스로 표시해둔 프리미어리그 공식 사무국의 칼럼 내용을 보시면 미트로비치가 일반적으로 상대 중앙 수비수와 오른쪽 측면 수비수 사이 공간을 파고들어서 상대 측면 수비수를 의도적으로 파포스트에 고립을 시키면서 그러한 측면 수비수를 상대로 공중볼 경합에서 우위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아스날의 왼쪽 측면 수비수인 진첸코가 키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미트로비치가 이번에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측면 수비수와 아스날의 왼쪽 중앙 수비수 사이 공간을 의도적으로 파고들어서 제공권에 약점이 있는 진첸코를 공략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제 브렌트포드전에서도 측면 수비는 아니지만 측면을 커버하러 들어왔던 키가 171cm의 단신 측면전인 은베우모가 미트로비치를 막는 상황이 나왔고, 이 미트로비치가 압도적인 제공권을 활용해서 수월하게 헤딩 득점을 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장면을 미트로비치의 움직임을 아스날에 대입을 해봤을 때 아스날의 경우에는 오른쪽 풀백이 벤 화이트, 토미야스처럼 신장이 꽤 있는 수비수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트로비치가 오른쪽이 아니라 아스날의 왼쪽 측면, 특히 키가 175cm로 작은 진첸코 쪽을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풀럼의 미트로비치가 또다시 의도적인 특유의 공간 침투로 장신의 아스날 중앙 수비수들이 아니라 신장이 작은 측면 수비, 특히 아스날의 왼쪽 풀백 진첸코와 경합이 되는 미스매치 상황을 자주 연출할 수만 있다면 아스날을 충분히 곤욕스럽게 만들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6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무속 1부 마지막 경기는 라요와 마요르카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요가 개막 이후 2경기 1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직전 에스파뇰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첫 승을 신고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를 상대로 2승 1패의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었는데 원정에서는 1대2로 한 차례 패배를 당한 바 있고 홈에서는 두 차례 모두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에스파뇰 원정에서 주전 중앙 수비수 르젠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 르젠 선수가 징계로 빠진다는 점에서 수비 쪽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요 같은 경우에는 리그 개막전에서 바르셀로나 원정을 떠나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전체적인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고, 베테랑 플레이메이커 오스카 트레우 선수가 지난 시즌 마요르카를 상대로 2골을 넣었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트레우 선수의 한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2차전 맞대결에서 마요르카를 상대로 골을 넣었었던 수비형 미드필더 파테시스 선수가 직전 에스파뇰전에서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의외의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난 시즌 기준으로 홈 성적이 8승 5무 6패, 원정에서 3승 4무 12패로 라이온은 기본적으로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두 경기 기준으로 라리가 제공권 18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높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개막 후 두 경기에서 1무 1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베티스와의 홈 경기에서는 경기력은 좋았으나 아쉽게 1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페널티킥만 두 골을 내주면서 아쉽게 패배를 한 마요르카인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이강인 선수가 어시스트를 포함해서 맹활약을 하면서 최고 평점을 기록을 했고 마요르카의 핵심 공격수인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를 받아서 헤딩골로 득점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아기레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라요를 상대로 홈에서 짜릿한 극장골로 승리를 거뒀던 마요르카이고 마요르카의 백업 공격수 프라츠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라리가에서 총 3골을 넣었는데 그 3골 중에 2골을 라요를 상대로만 넣었었기 때문에 이 프라츠 선수가 의외의 킬러 면모를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마요르카 역시 홈에서 7승 6무 6패로 홈발을 받는 팀이고 원정 성적이 지난 시즌 기준으로 3승 3무 13패로 원정에서는 경기력과 성적이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최대치 이변으로는 무승부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경기 기준으로 라리가 제공권 8위에 있는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제공권 18위 라요보다는 확실히 높이에서 강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주전급 부상전이 없기 때문에 마요르카 역시 최상의 전력을 가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기본적으로 쇼패스보다 롱볼을 굉장히 선호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롱볼의 정확도적인 측면에서는 이 지표상으로는 마요르카가 더 우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롱볼 정확도를 나타낸 지표인데 마요르카가 6위, 라요가 8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롱볼의 정확도적인 측면에서 마요르카가 우위이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라요의 경우에는 제공권이 라리가 최하위로 떨어져 있는 반면에 마요르카는 준수한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팀 특유의 롱볼 대결에서는 마요르카가 한 수 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의 홈에서 펼쳐진 마지막 맞대결에서 마요르카가 2대1로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 당시에 마요르카의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라요를 상대로 특유의 헤딩 뚝배기로 득점을 한 바 있습니다. 직전 베티스전에서 이강인이 올린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를 무리키 선수가 다이빙 헤딩으로 마무리해서 시즌 첫 골을 뽑아냈는데 지난 시즌에도 마요르카의 무리키가 라요를 상대로도 측면에서의 크로스 헤딩으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무리키 선수의 제공권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라요의 경우에는 세트피스 공격력은 강한데 직전 에스파뇰전에서도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실점 위기를 맞는 등 세트피스 수비력은 조금은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마요르카가 기본적으로 세트피스가 나쁘지 않은 팀이고 무엇보다 이강인 선수가 최근 날선 프리킥, 세트피스 감각을 뽐내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이강인이 올리고 무리키가 머리로 마무리 짓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제공권의 강점이 있고 올 시즌 알라베스에서 영입이 된 중앙수비수 르젠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마요르카의 제공권을 상대함에 있어서 라요가 상당히 곤란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마요르카가 라요를 상대로 득점을 하는 장면인데 이 선수 파란색 동그라미가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이고 왼쪽이 라요의 장신 수비수 카테나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테나 선수가 키가 194cm라서 기본적으로 제공권이 뛰어난 수비수인데 지난 시즌 마요르카와의 맞대결에서 다름 아닌 이 무리키 선수와의 공중볼 경험에서 패하면서
무리키가 득점을 했었기 때문에 르젠까지 퇴장 징계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카테나 선수가 또다시 무리키 선수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곤욕스러울 수 있는 라요의 제공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베티스전에서 이 무리키 선수가 이강인 선수가 올린 크로스를 다이빙 헤딩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도 이 무리키 선수를 막았던 수비가 바로 베티스의 에드가 곤잘레스와의 매치업에서 지난 시즌에도 무리키가 경합에서 승리를 거두고 뚝배기로 골을 넣었었고, 지난주 펼쳐진 베티스와의 경기에서도 이 에드가 곤잘레스와의 경합을 이겨내면서 무리키가 득점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난 시즌에서 무리키와의 경합에서 패배를 했던 카테나가 또다시 이번 경기에서도 무리키를 막아내는데 상당히 애를 먹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 라요가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둔 팀이고, 마요르카는 원정에서 성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라요가 홈발을 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막 후 두 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는 라요이고, 바르셀로나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경기력이 좋고 두 경기 무실점 탄탄한 수비력까지 보여주고 있는 라요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직 라요가 세트피스를 제외하고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이 없다는 점은 최근 라이코비치 골키퍼 합류 이후에 5-4-1 두 줄 수비를 펼치고 있는 마요르카를 상대로 공격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라요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득점 무승부 구미가 상당히 땡기지 않나 싶습니다. 7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8억 6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42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포르투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